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0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5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보다는 조금 방송을 일찍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해서 퇴근하는 길에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지수의 어떤 반등이 있었죠. 그거와 반대로 어떤 기관의 매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관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줏대 없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사실 이러한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상담 의뢰를 하실 때 보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목소리가 다르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중요할 내용인데 다우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좀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우가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매수하는 것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적립식 매매 적립식 매매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뭐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해외 관련한 ETF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최근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것 같은 뭔가 이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아마 제가 다른 게 했었나 보구나. 예,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여기가 이제 외인, 개인, 기관의 모습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이런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매도를 했고 여기는 매수를 했고 또 여기는 또 매도를 했고 또 매수를 했고 근데 이 방향성 요 매수한 그 날을 이 지수에서 정확히 찾아 들어가 보면 지수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면 지수가 빠지고 그러면 이거겠죠. 기관이 매수할 때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라는 소리겠고 반대로 갑니다. 최근에는 기관들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시장의 주인은 누구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의 방향성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근데 그 엇박자 역시 상당히 투기적인 어떤 매매 패턴과 수급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투기적인 모습들은 시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도달하기 위해 단기 매매를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발을 잡는 꼴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기적인 이러한 매매는 심리적으로 언제나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방향성이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7월 6일 날이죠. 7월 6일 날 기관들이 언젠가요? 7월 6일 날이 요 때겠네요. 7월 6일 날. 7월 6일이면 좀 볼게요. 7월 6일이면 요때네요. 요때 매수를 들어오자마자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자마자 지수가 조금 오르니까 바로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보면 일단은 7월 6일을 기점으로 7월 6일이라고 하면 북미 무역 분쟁 관련한 북미가 아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한 어떤 시한으로 결정해놨던 그 날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뭐 좋게 뭐가 됐든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매수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지 오히려 조금 매도를 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기관들의 어떠한 투기적인 이런 좀 물량이 아마 일주일 정도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 정도는 어떤 매수의 느낌으로 좀 상승의 이런 모습들 약간은 받쳐지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꾸준히 강하게 상승장처럼 매수하는 것과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작은 물량으로 혹은 집중된 어떠한 시간 안에 매수를 하는 것이 거래량이 광범위하게 확 커지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래량이 없는 반등은 사실 성공했던 확률이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급락 이전에 있었던 어떤 좀 위험한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물량 공세로 인해서 지수가 일시적으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끝은 좋지 않았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좀 나오고요. 직접 지수를 보고 분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다가 잠깐 내리꽂고 확 빠지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런 구간에 조심하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시장이 쭉 가다가 반등할 것 같이 하다가 또 한 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인데요. 그게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근데 그것을 최근에 추세를 거스르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부류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다라고 보면 이쪽이 최근에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의 추세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뭐라고 하죠? 요거를 볼게요.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조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요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고 이때가 2008년도 초반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좀 예전 자료라서. 요때가 어떤 모습이냐면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일어났던 모습인데요. 요때 거래량이 없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과거 또 2008년도 때 요때도 보면은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반등이
무섭게 올라가던 주식이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더 오히려 강한 하락으로 나왔던 모습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2000년도부터 좀 최근까지를 좀 보자면 여러 번은 아니지만 더 긴 과거부터 합쳐보면 거래량이 없는 반등이 성공했던 적이 그리 많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을 보면서 혹은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수의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때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느낌으로 좀 받을 수 있냐면 최근에 이 다우 지수를 좀 보면 제가 지금 이게 나스닥이죠. 다우 지수를 보면 이 원저리 때 기술적으로 약간의 변곡의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락한 것에 대한 뭐 되돌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로 추세가 만들어지기 일부 직전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거를 여기만 보지 말고 이만큼을 통째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2월 달에 팍 빠지고 진짜 하락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일단 나눠야겠죠. 상승 추세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계속 저점들이 높여지고 고점들이 높아지는 모습을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락할 때는 뭐 이렇게 가죠. 계속 저점들이 낮아지고 고점들도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다우 지수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한번 빠졌어요. 빠지고 계속 이 안에 횡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락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나와야겠죠.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근데 이 저점이 붕괴되지 않았던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것일 수도 모르고 혹은 아직 파동이 끝난 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조정이다라는 것이 더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여기서 회복을 해서 간다면 정말 조정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조정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날이 나옴으로써 추세가 반전됐다라는 신호가 안 나올 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점과 하락하는 이 중간 가격대, 이 중간분을 돌파해낼 때 어느 정도 하락 혹은 조정이 어느 정도 회복됐구나, 평균 정도 가격으로 회귀가 되었구나 정도로 보고요. 그 중심 가격이 수치로 보면 25,000포인트인데요. 여기를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구나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는 조정보다는 하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은 접근하진 않았지만 25,000포인트 정도를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하는 그 과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해 버린다면 이제 조정은 끝났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보이냐면, 코스피는 전혀 달라요. 볼게요. 코스피는 전형적인 하락의 모습이죠. 그렇죠. 저점이 낮아지는, 고점도 낮아지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보통 그날을 찾아야 됩니다. 아마 회원분들은 그날을 다들 아실 건데요. 그날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요거는 제가 카페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렸죠.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아직 시세의 중심값에 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의 어떤 기술적 반등의 모습으로 보이고, 진짜로 상승으로 가려면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이죠.
시세의 중심값을 여러 번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가는 모습 정도. 요 정도가 매매하기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매매하기. 이렇게 저점에서 매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가장 사람들의 심리가 좋은 그런 곳이 이런 구간입니다. 근데 그 구간을 요런 구간에서 그날로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그날의 가장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반등을 하고 다시 꺾이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 그래서 보통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추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확인해야 되는 날인데요. 그것의 힘은 거래량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거래량이 한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보면 크게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2번 정도가 거래량이 없는 반등이 나왔고, 그것이 오히려 강한 하락의 전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국 증시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보인다면 뭐 이 구간이든 어디든 간에 힘을 표현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국 증시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었기 때문에 특히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거래량을 확인한다라는 거, 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확신 매수자들이 있을 거고요. 이 확신 매수자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확신 매수자는 0.1%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확신 매수자를 알아보는 어떤 매수자들, 스마트한 매수자들은 한 0.9,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수를 한 99%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확신 매수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날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 0.9%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기라고 보거든요. 99%. 근데 저희의 선택은 이 정도에서 매수 신호를 캐치하자 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 확신 매수자들을 알아보는 이 매수자들의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나중에 들어올 때가 많죠. 보통 주가가 반대로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다우는 상승을 좀 모색하는 것 같은데요. 다우는 하락이 아닌 조정이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한국 코스피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서 시장이 마무리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뭐 미국 선물 시장을 보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는 최근에 중국과 좀 더 오히려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좀 맥을 같이 하면서 혹시 바닥이 나오는지를 주시하는,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분의 중간값인 2500포인트 정도, 250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그날을 찾아야 되고, 그날은 힘을 표현하는 거래량을 확인 꼭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쵸,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가끔 상담하는 분들 중에 거의 비슷한 분들이 꽤 많아요. 짠 듯이. 요거 얘기를 안 했네요. 만약에 코스피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거래량 없는 반등을 할 경우에는 두 개 정도의 어떤 누구나 다 함께 보고 있는 그런 저항선이 있는데요.
그것이 2330 정도와 2380 정도, 요 정도가 반등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의 위치이고요. 만약에 2427 정도를 돌파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시장이 꽤 많이 호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이 없는 반등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거래량 없는 반등이 시장의 대하락 초입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 회사에 회원 가입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 아주 하게도 계좌에서 한 30%에서 한 50% 정도 손실이 나면 보통 저희 회사로 옵니다. 회원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이해는 갑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곳에서 추천을 받고 뭐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그래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천천히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때쯤 저희 회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회원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한 2억 정도, 약 한 2억 정도를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수익이 좀 나서 잘 되겠다라는 마음에 스탁론을 써서 한 5억 이상 정도로 매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원금은 사라지고 나머지 스탁론만 남아 있다라는 것. 근데 이런 지금 상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심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오면 다른 담보를 잡고 이제 스탁론을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리가 보통 사람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심리가 다가오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화하면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손실이 큰 분들과 통화하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어떠한 그 기운 혹은 스트레스, 상당히 많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관리자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같이 지치거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그 원금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겁니다. 작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딱 반으로 갈라보면 이때는 사실 누구나 수익이 났던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수익 내기가 힘들죠. 거의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요 당시 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했더니 그 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라고 해보면 운이 좋아서 시험 문제를 좀 맞춘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근데 이 시험이 주관식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이었을 땐 맞았는데 주관식으로 바뀌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관식 문제를 앞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공부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찍어서 수익을 받다가 또 찍어서 손실을 본 거예요. 근데 다시 요것을 수익으로 올리기 위해서 또 찍으려고 그래요. 시험 문제를. 이게 될까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찍어서 맞췄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거지만 대부분 찍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지 못했다면 손실은 엄청 컸을 겁니다. 특히 스탁론을 했다면 손실이 엄청 컸을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증권방송이나 어떤 전문가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손실이 커졌다고 합니다. 정말 비슷한 사연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찍어서 한두 번 맞췄다가 결론적으로 찍었는데 틀린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좌가 반에 반이 됐고, 그러면 계좌를 다시 살리려면 다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석으로 주식을 좀 다시 해야지만 다시 원래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 났던 계좌가 플러스 계좌로 바뀌어야지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원래 목소리대로. 그리고 계좌가 빠지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몸도 아파요. 근데 그 몸도 계좌가 플러스 되면 몸도 다시 좋아져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찍으면 계속 계좌는 마이너스 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딱 끊고 정석대로 공부하면서 주식을 다시 시작하셔야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원금 회복은 하려고 매매를 더욱 빠르게 하다 보면 극으로 갑니다. 극으로 평생 모은 돈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건 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매매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해외 ETF. 저도 상당히 좋다라고,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적립식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회사 그 법인 자금으로 주식 계정에서 주식을 하죠. 근데 보통 주식을 또 하고 적립식 매매도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보통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였죠. 근데 이제는 이 두 개 다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산이 1억이다. 근데 난 적립식 매매 안 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원래처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 한번 해볼래라고 한다면 나누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뭐 5천 5천이든 뭐 6천 4천이든 한번 나눠보는 건데요. 그 나눌 때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40대인 분들, 50대인 분들, 60대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40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매매를 한 40% 정도, 50대인 분들은 적립식 매매의 투자 비중을 한 50% 정도, 한 60% 정도,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적립식 매매의 비중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카페에다 올린 영상에서는 5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70이라든지 60 후반대 분들은 마치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았는데 깜빡한 부분이 있어요. 뭐 무슨 이야기냐면, 요렇게 하면 돼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0대, 30대, 20대는 저는 무조건 적립식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이후부터는 돈을 언제 뺄 건지를 계획하고 한 2, 3년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거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62세예요. 근데 나는
그래 한 65세 때까지 한 3년 정도 정식 매매를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돼요. 한 1, 2년 정도. 그래 한 67세까지도 내가 원했던 65세가 됐는데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 중이어서 빼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1년 혹은 2년 더 해보지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그 이상 뭐 7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을 여기서 조금 덜어내야 되는데 이 덜어내는 거 역시도 주식형 ETF와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형 ETF로 나눠서 채권형 ETF에 또 집어넣으면 돼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한 65세 요때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이전부터 한 여기가 한 60세라고 했다면 한 요 언저리 정도부터 한 63세 정도부터는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그 한 1, 2년 전부터는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저리부터 돈을 조금씩 찾아서 이 돈을 안전한 곳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 안전한 곳을 저는 채권형 ETF로 보통 권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코덱스 ETF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지수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기채권 ETF로 한번 볼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신기하죠? 계속 쭉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복리로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적립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적립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적립, 그렇죠? 쌓아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쌓아서 올리는 것, 적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자산을 정말 키우고 싶을 때 오랫동안 하는 과정인 거예요.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쌓을 적자입니다. 계속 쌓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회원들이 일일이 한번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락이 온다면 그러니까 코덱스 200과 이렇게 적립식 채권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계속 이런 모습인 거예요. 계속 꾸준히 계속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히 수익과 같이 함께 가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는 당연히 좋죠. 거기다가 복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런 느낌입니다. 복리와 좀 이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금 5%와 예금 5% 그리고 뭐 복리가 적용되는 뭐 ETF라든지 뭐 CMA라든지 이런 것에 매년 5%는 완전 다른 딴판입니다. 보통 적립식 5%라는 것은 첫 번째 달은 12달의 이자, 뭐 두 번째 달은 11달의 이자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 이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대신에 예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5%이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일자로 가겠죠. 만기를 채운다면. 근데 하지만 CMA나 이런 복리는 처음에 이자보다 계속 늘어납니다. 복리로 쌓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만약에 CMA의 1%라는 것은 적금의 1.85%와 같아요. 그러니까 적금이 3%짜리다. 3%짜리다. 라고 하면 만약에 근데 CMA의 2%다 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이자를 많이 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75세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예적금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 CMA라든지
혹은 조금 여유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ETF 단기 채권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일일이 전화를 좀 나중에 그 환매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계획하는 구간에서 제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볼게요. 뭐냐면 지금 한국이 보면 성장률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은 계속 성장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보다 이쪽에 지수를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장률과 주가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어떤 암흑 기간이었던 일본의 증시는 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죠. 그죠? 니케이 지수를 보면 다릅니다. 주가와 성장률은 다른 패턴을 가집니다. 그죠? 뭐 이게 일본의 니케이 225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거의 뭐 한국 지수보다 더 잘 가죠? 그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6%인데 중국 상해 종합을 보면 꺾여 있네요. 그죠?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단순한 저는 이것을 증권사 논리라고 보거든요. 증권사에서 해외 상품을 팔기 위한 그냥 논리라고 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적립식 매매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코덱스 200이죠. 앞으로 뭐 20년 정도를 하는 과정 안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가 상승률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인도나 베트남, 뭐 중국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신흥국에서는 저는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신흥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한국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한국은 너무 싫어 그러면 차라리 뭐 S&P 500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뭐 차라리 S&P 500 ETF를 하시기를 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로 그걸로 많이 당한 분들이 브라질 관련한 뭐 채권이나 주식을 증권사에서 권했다가 못 빠져나오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거랑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선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선의가. 저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회사를 널리 알리고도 싶고 회원 가입도 많이 하고도 싶고 근데 사실 회원 가입은 저희가 이번 연도 정도로 마감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회원 가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좀 회원 가입을 받아볼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선의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좀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TF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ETF를 매주 하게 되면서 가장 핵심은 지수를 외울 수 있어요. 지수를 외워버릴 수 있어요. 이 지수를 외운다라는 것은 상당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를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수를 보지 않고 멋진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사람들을 많이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ETF로 코덱스 200, 즉 지수를 매매를 뭐 몇 달만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지수가 그려질 거예요. 머릿속에서 쫙 과거에 이렇게 왔다가 훅 빠지고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툭 빠지고 다시 과도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확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만약에 지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수와 어떤 나의 어떤 리듬을 바이오 리듬을 혹은 어떠한 주파수가 같아질 때가 상당히 한번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수를 애우고 있다 보면 지수가 상승하고 있잖아. 매도할 이유가 없어 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잖아. 지금 왜 매수를 해? 라는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당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지수가 하락하는데 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이런 느낌. 근데 그것은 지수를 매일 보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ETF를 매매함으로써 지수를 애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천드리고, 뭐 저희가 마치 이거를 뭐 이렇게 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초에 이 ETF를 하자라고 했던 목적은 그거예요. 이런 것이죠. 어떤 개별 종목, 그걸 선별할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 누군가가 이 종목들을 모아놓은 어떠한 펀드를 매매해야 되는데, 이 펀드를 여러 개의 펀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다거나, 그쵸? 펀드의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했다거나, 혹은 무겁게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자녀에게 꾸준하게 뭐 10만원, 20만원이든 돈을 넣어서 한 10년 정도 후에 대학 등록금을 뭐 필요로 한다거나, 혹은 한 5, 60대 정도에서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하려거나,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매매를 추구하다가 보니 이쪽으로 이제 그것은 ETF 적립식 매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시장이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될 텐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하고, 이때는 주식을 쉬죠. 이때는 하고 주식을 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의 라인에 꾸준히 매매를 하는 적립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주식과 적립식을 추가해서 결론은 나의 계좌의 어떤 이 변동을, 이 두 가지의 계좌 변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약간 상쇄해서 결국에는 좀 안전하고 좀 부드럽게 계좌 우상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내 주식이 올라서 좋고, 그렇죠? 시장이 하락해도 내 적립식 매매의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좋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적립식 매매를 해보니 언제나 시장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추천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코덱스 200인 거고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목 사듯이 여기다가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종목 검색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종목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종목 검색이 어려우면 숫자 069500 이 코드 번호거든요. 이걸 치면 종목처럼 코덱스 200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코덱스 200. 그렇죠? 어떤 회원이 물어보더라고요. 은행 가야 되냐? 코덱스 200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지수를 상장한 펀드인 거예요. 지수 상장 펀드. 그렇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시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황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등의 초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빠질 것이냐는 아직은 모른다. 다만 이 반등의 변곡은 기술적이든 뭐든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분의 수급이 기관들에 의한 수급을 제하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왔지만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현물에서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지수 반등을 예측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